아무거나 주세요. 서영남.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믿음 하나로 2003년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한 지 어느새 5회가 다 되어간다. 그간 민들레 국수집을 찾은 손님 중에는 일주일을 굶은 분도 열흘을 굶고 기다시피 온 분들도 있었다. 사나흘 정도 굶는 것은 굶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국수집의 손님들이다. 쪽방에서 지내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거리도 못 얻고 빈털터리로 힘없이 찾아오는 분. 배가 너무 고파서 경로식당에 갔다가 젊은 놈이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밥 먹으러 오다니 하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굶어버린 분. 빌라 옆에 버려진 옷장을 집삼아 6달이나 지낸 분. 길에 버려진 승용차가 집인 분. 이분들이 모두 우리 손님이다. 이제는 민들레 국수집 주변에서 노숙하는 분들보다 아주 멀리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구로역, 부천역, 부평역에서 노숙하면서 힘겹게 전철을 타고 오는 손님들이 더 많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신다는 손님에게 물어보았다. 겨우 밥 한 그릇 드시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동인천까지 오셔요? 밥 같은 밥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손님들은 민들레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든든하다고 자랑한다. 사람답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한다. 처음 민들레 국수집을 열었을 때 찾아온 손님에게 물어보았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수도 있고 밥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말이 내 가슴을 쳤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정을 잘못 받으면 동정을 베푼 사람에게 예속되어 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 얻어먹는 처지에 감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민들레 국수집을 조금 확장하면서 우리 손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반찬을 뷔페식 차림으로 바꿨다. 밥도 손님들이 직접 접시에 담아서 원하는 만큼 드시도록 했다. 몇 번을 드셔도 괜찮으니 배고픈 이웃들을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부탁드렸다. 국은 우리 손님들이 언제나 뜨겁게 드실 수 있도록 작은 국솥에 옮겨 담아서 다시 데워드린다. 미역국을 드시겠어요? 된장국을 드시겠어요? 하면 손님들은 아무거나 주세요가 아니라 된장국을 주세요 또는 미역국을 주세요 하고 말한다. 우리 손님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이나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드린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그릇 밥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견디지 않아도 좋아. 황경신. 바보같이 나이 40에 실연을 했다. 이별은 짧을수록 좋은 것이고 헤어지는 마당에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따져보아도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이인지라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쿨하게 웃으면서 바이바이 손을 흔들고 금세 툭툭 털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처음부터 열렬하게 사랑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미래를 향해 뻗어있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리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2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그와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헤어지고 났더니 마흔이 되었더라는 거였다. 슬퍼할 일도 아니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시켰지만, 헤어진 그날 저녁 시간을 도무지 나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후배에게 하소연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연애와 실연 따위는 이미 십수년 전에 일이 되어버린 친구들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고민 끝에 대학 시절부터 줄곧 나를 보아온, 그래서 내가 시시콜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선배에게 SOS를 쳤다. 선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나오겠다고 대답했다. 그가 나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차가운 달이나 뜨거운 태양을 삼킨 것처럼 먹먹해서 음식에 쉽게 입을 댈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나를 끌고 간 곳은 서점이었다. 나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네의 작은 서점에는 그가 찾는 책이 없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가 이번에는 PC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왜 이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나 싶었지만 말을 할 기운도 없었다.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무엇인가를 찾던 그는 잠시 후 시 한 편이 프린트된 종이를 내게 내밀었다.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로 시작하는 그 시는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였다. 정현종 시인은 대학 시절 나의 은사님이기도 해서 나는 그분을 종종 가까이서 뵙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선생님의 형형한 눈빛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모습은 언제나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했는데, 몇 년 후면 이른 고개를 넘으실 그분께서 변화와 아픔을, 있다가 없는 것을, 보이다 안 보이는 것을, 시간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신 것이다.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책하고 상실감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아픔과 상처와 세상을 견뎌내야 할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에 고여있던 달처럼 차디찬 슬픔이 태양처럼 뜨거운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래, 괜찮아. 나는 생각했다. 선생님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굳이 내가 견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 잠시 주저앉아 울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니까. 견디지 않아도 좋다고. 나보다 세상을 많이 아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으로 살아라. 박경철. 이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고등학교를 마칠 때 하신 말씀이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신 법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가 아닌 이과를, 그리고 공대가 아닌 의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과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평생을 타인의 죽음과 질병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내게 강요를 하신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평생을 경찰 공무원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 직업이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직업이다. 엄격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너희들을 부양해야 하고 이 일은 아버지의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나는 평생 을로 산 사람이다. 갑과 을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혹은 생업을 꾸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삶은 을로 사는 것이다. 물론 을로 살아도 좋은 점은 있다. 내 땀보다는 적절한 비굴함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으로 살면 그것은 좀 다르다. 갑은 스스로 원하는 일, 스스로에게 걸림이 없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다. 다만 갑으로 사는 단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의 땀만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갑으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바람을 타지 않고 그냥 소신대로 살 수 있는 미래를 가졌으면 한다. 내 생각에는 의사가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의대에 가기를 바란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은 당시의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다. 지금 세상은 법관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경찰관도 소신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어두운 시절이었다. 권력은 제동장치가 없었고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 굴종을 강요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랴 싶었고 그것이 오늘 내가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말씀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지금도 갑과 을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갑을 선택한다. 그것은 오만함으로부터 갑이나 군림하는 힘으로서의 갑이 아니라 막힘이 없고 굴종하지 않으며 사는 케이블카를 타고가 아니라 반드시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으로 여기게 하는 갑이다.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마이너리티 혹은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기를 좋아한다. 소위 인하우스 삶은 처음에는 을로서 나중에는 갑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얻는 갑으로서의 삶은 또 다른 을로서의 삶을 요구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계단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으로 살면 달라진다. 내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곳이 매번 계단의 마지막이고 누군가가 내 손을 당겨주기를 바라며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누구로부터도 경멸받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방현석.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나와 국적이 다르다. 그는 17살에 전쟁터에 나가서 9년 동안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웠다. 26살. 전쟁이 끝났을 때 9년 전 함께 입대했던 그의 동료 30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5명 뿐이었다. 그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 그의 직장은 영화사이고 그가 하는 일은 감독이다. 그렇지만 대상은 언제나 하나다.
전쟁.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전장에서 죽어간 동료들 대신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듯하다. 그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받아들였던 이상을 결코 철회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팔며 행세하는 자들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언젠가 그가 말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전쟁터로 떠나는 그를 향해 어머니가 했던 한마디였다고. 아들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누구로부터도 경멸받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의 국적은 베트남이며 그의 나이는 올해 53. 시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조화를 이루어요. 최태지. 1996년 구미 발레단장으로 임명되어 첫 출근을 하기 전날 밤, 나는 긴장과 기대, 막연한 두려움까지 여러 감정이 교차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해 집무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태섭 사무국장님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술가 출신으로서 의욕과 욕심이 앞서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조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잃지 마세요. 처음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정도로만 알아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무국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조화는 늘 내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음을 알려준 중요한 조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에 있어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국립발레단을 운영하기 전 프리마 발레리나를 거쳐 지도위원까지 지낸 나는 누구보다 단원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에 단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귀 기울여야 했다. 국내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발레를 배우고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한정된 정기 공연의 횟수 때문에 주역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단원들에게 되도록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 야외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등 다양한 공연을 시도했다. 큰 공연장에서만 하던 발레 공연이 관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다 보니 많은 관객들이 발레를 쉽고 친숙한 장르로 느끼기 시작했다. 발레의 대중화는 다시 단원들이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로 돌아왔다. 조화의 교훈을 성실하게 따르다 보니 그 결과는 연관된 여러 명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어느새 더 큰 결실을 맺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다. 정동극장의 기관장이 되어 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조화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상설로 진행되는 전통 공연뿐 아니라 어린이, 성인,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시기별로 짜임새 있게 배치하려던 내 신념의 중심에도 항상 좋아라는 소중한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한 분의 진지한 당부의 말 한마디가 나의 선택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떠올릴 때마다 한마디 말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지침을 일러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 아버지 고마운 줄 알아라. 한미화. 한 미술관에서 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10대 시절부터 막 40대의 문턱을 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움직인 몇 권의 책을 얘기하며 이래서 책은 소중하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그날의 목표였다. 그런데 30대 중후반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다가 대중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시절 읽었던 책이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말수가 적은 것도 그렇고 피부가 좀 검은 것도 아버지를 닮은 탓이다. 아들 녀석은 잠이 좀 많은 편인 나에게 엄마는 나무늘보라고 늘 투덜대는데 아버지가 잠 많은 건 나를 닮아 그렇다고 두둔해 주셨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렇지만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늘 바쁜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는데 어쩌다 현관에 아버지 신발이 놓여 있으면 다시 집을 나가고 싶을 정도였다. 일부러 아버지와 부딪히기 싫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철없이 예민하기만 했던 그 시절 나는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많이도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 때문에 죽을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엄마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늘 네 아버지가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아버지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 얼마 전 남동생과 술을 먹다 보니 나만 아니라 남동생 역시 엄마가 그러던 아버지 돈 버느라 고생한다 소리에 인이 박혔다고 했다. 경영학과에 진학한 이유도 막연히 거길 가면 돈을 벌고 그러면 저 소리 안 듣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단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질이 궁상을 떠는 부모, 하고 싶은 걸 못 해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다. 부모라면 의당해야 할 일을 아버지 역시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의문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이다.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되니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였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다람쥐처럼 열심히 살았건만 앞날은 보이지 않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돈을 번다고 쳐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다. 그러자 지독한 슬럼프가 따라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생각이 났다. 말단 경찰 공무원으로 한평생을 일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를 키우셨을까?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지내신 걸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갔을 만큼 촉망받는 소년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사셨던 걸까? 집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이어지던 아버지의 모진 잔소리,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아버지식 표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이제 친정에 가도 엄마는 더는 아버지 고마운 줄 알아라 소리를 안 하신다. 아마도 아둔한 딸이 스스로 엄마의 말귀를 깨달을 때가 된 줄 진작부터 아신 모양이다.